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마지막 TV 토론회를 마친 대선 후보들 오늘 서울과 영남 등에서 활발한 유세를 이어갑니다. 사전투표 첫날인 내일 이재명, 김문수 후보는 서울 신촌과 인천 계양에서 각각 투표를 할 예정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신윤정 기자, 오늘 대선 후보들 일정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 TV 토론회 준비로 유세 일정을 하루 쉬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오늘 서울 동부 지역을 훑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광진구 어린이 대공원 앞에서 집중 유세를 벌이고 퇴근길에는 성동구 왕십리역 광장에서 유권자의 한 표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이 후보는 유세에 앞서 같은 당 이소영 의원 등과 함께 유튜브 생방송에도 나서는데요. 개미 투자자 표심을 겨냥해 코스피 5천 달성 공약 실행 의지를 재확인하고 주식시장 구조개혁과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보수 텃밭인 부산 경남과 대구 경북 지역을 다시 찾았습니다. 김 후보는 경남 창원 국립 3.15 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김해 양산, 부산, 경북 경산과 영천, 대구를 훑으며 유세를 펼칩니다. 김 후보는 오늘 아침 3.15 민주묘지 방명록에 김주열 민주열사 민주주의를 지켜주소서라고 썼고 눈시울이 붉어진 채 김주열 열사 묘에 큰절을 하고 묘비를 쓰다듬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후에는 영남대 캠퍼스를 방문해서 학생들을 만나 한 표를 호소하고 대구 도심 한복판, 동성로에서도 집중 유세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앞서 김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초반부터 대구 서문시장과 부산 자갈치 시장 등에서 유세를 벌였는데 지지층 결집에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오늘 아침 언론사 라디오 전화 인터뷰에 이어 서울 여의도를 찾습니다. 여의도 공원에서 산책 유세를 벌이며 여의도 일대에 밀집한 직장인들과의 만남에 나서는 건데요. 오후에는 서울 강남역과 삼성동 코엑스 앞에서 연설과 집중 유세를 이어가면서 2030 젊은 층 표심 다지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네, 이제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는데 각 당도 사전투표를 앞두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아침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김문수 후보를 향한 공세와 함께 사전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친윤 윤상현 의원이 합류한 것을 두고 김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명확한 증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재집권한다면 윤 전 대통령을 사면하고 윤석열 정권 시즌2를 열려고 할 것이라며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찬대 상임총괄위원장도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국민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재명 후보에겐 아직 3표가 부족하다며 꼭 사전투표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 첫날인 내일 대학가인 서울 신촌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하며 투표를 독려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아침 브리핑을 통해서 김문수 후보의 사전투표 일정을 공개했는데요. 김문수 후보는 내일 오전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에서 사전투표에 나섭니다. 이 후보 지역구에서부터 지지율 뒤집기를 시도해서 골든 크로스, 즉 지지율 역전을 만들어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6.25 전쟁에서 인천 상륙작전으로부터 전세가 역전됐듯이 인천 유세 일정으로 대역전의 발판을 확실히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시한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인데 이 성사 가능성은 현재까지 낮은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단일화 최종 시한으로 여겨졌던 사전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김문수, 이준석 후보 간 단일화는 불발 수순으로 접어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마지막 TV 토론을 마친 두 후보는 모두 상대방을 만날 계획이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없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 대변인도 오늘 아침 회의에서 협상하고 접촉하는 것으로 해결할 국면은 이미 지나갔다며 이제 기계적으로 시한을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대선의 역사적 의미 등을 고려하고 미래를 위해 이준석 후보가 생각해 주기를 간곡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준석 의원도 오늘 거듭 단일화 불가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김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애초에 의도도 없었고 논의가 오간 것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안철수 후보는 사전투표를 코앞에 두고 막판 연대, 단일화를 이루었습니다. 이번에도 단일화 시한은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29일 전까지로 꼽히지만 성사 가능성 조금 전 들으신 대로 더 희박합니다. 그때와 뭐가 다른지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윤석열, 안철수 당시 대선 후보는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벼랑 끝 단일화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두 사람은 마지막 TV 토론 직후 새벽에 만나 머리를 맞댔습니다. 저 안철수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이랄 것도 없이 그 대의를 함께 하기로 결의를 다지고 현재 김문수, 이준석 후보 상황과는 지지율 양상과 책임론에 대한 부담 정도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다릅니다. 3년 전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는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보였습니다. 여론조사 공표 마지막 날 결과를 보면 당시 윤석열 후보의 지지도는 46.3%, 이재명 후보는 43.1%였습니다. 안철수 당시 후보는 6.7%로 단일화로 표를 흡수하는 게 필승 카드였던 셈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일강 독주가 이어지는 지금 흐름에선 단일화가 승리에 가깝게 해주겠지만 담보해주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김문수 후보로는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본인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다른 점은 대선 결과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입니다. 3년 전 안철수 당시 후보는 진보 쪽에서 나와 보수 진영에 자리를 잡으려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대선 완주로 배신자 낙인이 찍히느니 단일화를 택했을 거란 해석이 많습니다. 당시 심상정 후보가 민주당과 합치지 않고 완주를 선택해 적잖은 비판을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패배의 책임을 지고 이제 정의당이 전체적으로 이제 와해되고 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네. 다만 이준석 후보는 당에서 쫓겨났다는 이미지를 내세워왔고 독자 노선을 구축하고 있어서 만약 보수 진영이 패배해도 신상에 큰 타격이 없을 거란 전망입니다. 여기에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할 경우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의 절반만 김 후보를 지지하고 이재명 후보로 이탈하는 비율이 29%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을 정도로 표심 예측이 어렵다는 점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합니다. 3강 구도가 최종 확정된다면 이준석 후보가 상대 당의 표를 가져가길 바라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프레임 전쟁도 본격화할 거로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대선이 엿새 앞으로 다가오는 오늘부터는 여론조사 결과 공개가 금지되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 국면이 시작됩니다. 선거 막바지 표심의 방향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후보들은 외연 확장으로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오늘부터는 21대 대선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그 결과를 외부로 알리는 게 금지됩니다. 부정확한 조사로 선거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대선 당일인 다음 달 3일 저녁 8시까지 정당 지지도나 후보 지지율 같은 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지 기간 전에 조사한 결과에 한해 공개하는 건 허용됩니다. 표심 흐름을 알 수 없는 깜깜이 국면을 앞두고 후보들은 저마다 중도층을 공략하며 지지층 넓히기에 주력했습니다. 민주당은 진짜 보수 선언식을 열고 과거 김대중과 김종필, DJP 연합이 보여줬던 통합 정신을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재명 후보 또한 진짜 보수와 합리적 민주 보수가 제 역할을 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진보와 보수가 적이 아니라 함께 국가를 설계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발상의 전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후보는 별세한 찰스 랭글 전 미국 하원 의원을 추모하는 메시지를 밝히며 한미 동맹의 가치를 환기했습니다. 우방국 미국을 향한 메시지로 우클릭 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역시 가족 측근 비리와의 단절을 선언하며 중도층 끌어안기에 나섰습니다. 당선 즉시 야당이 추천한 특별감찰관 후보를 임명하고 대통령 부인이 인사를 포함한 어떤 국정에도 일절 관여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권력을 내려놓으려는 우리 입장하고 민주당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부인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 논란을 아울러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은 비대위를 열고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차단하는 당원 당규 개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론 향방을 알 수 없는 엿새 동안 굳히기냐 아니면 역전이냐 후보들의 막판 표심 공략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오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마음으로 내일 아침 일찍 가까운 투표소에 가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자신의 SNS에 대선 후보에서 사퇴한 지 보름이 지났는데 저를 밀어주셨던 분들에게 이제부터는 김문수 후보를 응원해달라고 열심히 부탁드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대선에 나가기 전이나 지금이나 자신의 생각은 일관된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이대로 멈춰 서느냐, 앞으로 나아가느냐 갈림길에 서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친문재인계와 새미래민주당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김경수 공동선대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이 고문을 향해 한 정치인의 허무한 몰락을 보는 것 같다며 자기 생각만이 옳다는 아집이 나은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도 이 고문의 행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욕보이는 거라며 내란 세력과 손잡은 순간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거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SNS를 통해 문 전 대통령이 나라의 원로라면 민주당 광란의 질주에 한마디 경고는 해야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어제 TV토론 중 여성 신체에 대한 표현을 언급한 것을 두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폭력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승래 당 선대위 공보단장은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아이들까지 지켜보는 생방송 토론 현장에서 입에 담기 어려운 저열한 언어 폭력을 행사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선대위 여성본부도 성명을 내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준석 후보의 발언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준석 후보는 즉각 국민에게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어제 마지막 TV토론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한 표현으로 논란이 일자 혐오나 갈라치기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진영 내 문제에는 침묵하거나 외면하는 민주진보 진영의 위선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는 자신의 SNS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를 겨냥해 왜곡된 성의식에 추상 같은 판단을 하지 못하는 후보들은 자격이 없다고 확신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인터넷상에서 누군가가 했던 믿기 어려운 수준의 발언에 원래의 표현을 최대한 정제해 입장을 구했지만 두 후보는 해당 사안의 평가를 피하거나 답변을 유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면 파업을 예고했던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노사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지만 파업은 유보하면서 출근길 교통대란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산과 경남 창원 노조는 협상이 결렬되자 파업에 돌입해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협상 결렬을 선언했지만 파업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협상 결렬 이후 노조는 파업 여부를 지부장 총회에 붙였는데 제적 인원 63명 가운데 49명이 파업 유보를 선택했습니다. 파업하더라도 서울시와 시내버스 사측 태도에 변화가 없을 거로 보여 무의미한 파업이 될 것 같다는 걱정에서입니다. 저희가 파업 자체에 대해서는 항상 부담을 느끼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결정을 해서 그렇게 그 결정에 따르기로 했고, 사측인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은 노조의 파업 유보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조속히 임단협 교섭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버스는 첫 차부터 정상 운행돼 우려됐던 출근길 교통대란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일산에서 지금 올라왔는데 지금 물건을 갖다 주러 왔다가 이제 가는 길인데 만약에 저기 됐다고 하면은 좀 난감했겠죠.
반면 새벽까지 협상해서 답을 찾지 못한 부산 시내버스 노조는 전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부산에서는 18년 만에 첫 시내버스 파업으로 147개 노선 2,500여 대는 첫 차부터 차고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내버스가 멈추면서 도시철도로 출근길 시민이 몰렸고 도로도 평소보다 복잡한 모습이었습니다. 소식을 듣지 못한 일부 시민이 정류장에서 오지 않는 버스를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출근해야 되는데 많이 당황스럽네요. 지금 택시밖에 답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제 따로 듣지 못했어요. 부산시는 도시철도를 증편 운행하면서 전세버스 200대를 46개 노선에 배치하고 승용차 요일제와 가로변 버스 전용 차로를 한시적으로 해제했습니다. 경남 창원에서도 9개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 전체 시내버스 95%가 멈췄습니다. 울산에서는 노사가 교섭 시한을 연장하면서 일단 파업은 보류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어제 저녁 경기 남양주시에는 가공식품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장이 불에 타기 쉬운 샌드위치 패널 구조라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시커먼 연기 기둥이 하늘로 치솟고 화염이 공장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불꽃이 사방으로 튀면서 공장 외벽도 무너져 내립니다. 어제 저녁 6시 50분쯤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가공식품 도매 공장에서 불이 나 건물 5개 동이 모두 탔습니다. 불이 났을 당시 공장에 아무도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에 타기 쉬운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져 소방당국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시커먼 연기 치솟고 있고요. 이제 불길이 막 지금 공장이 다 타나봐요. 벽을 타고 불이 올라와요. 옆으로 넘어진 차량 뒤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만큼 파손된 차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인천 송도동 도로에서 승용차가 택시를 들이받은 뒤 주차된 차량 넉 대를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승용차 운전자와 택시 승객 등 모두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음주 사고는 아닌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40분쯤 충북 옥천군 안내면의 한 교차로에서 시내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승용차 운전자와 버스 승객 등 1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오늘 오전 8시 50분쯤 구산 구평동 야산 개사육장 추정 농장 건물에서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장비 50여 대 등을 동원해 불이 산으로 번지지 않도록 막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젯밤 9시쯤 서울 시흥동 호암 2터널 부근에서 학원버스가 도로변 구조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홀로 타고 있던 60대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졸음운전 가능성을 포함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의 덥죽과 백다방 쫀득 고구마빵 등 제품 허위 광고 의혹과 관련해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주 더본코리아 관계자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간편식 제품 덥죽 광고에 국내산, 자연산 등의 문구를 사용했지만 베트남산 새우가 사용된 정황이 있다며 고발장을 접수한 강남구청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올여름 국지성 호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그 예고편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여름 더위 속에 강한 소나기가 예고되는데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진두 기자, 먼저 오늘 더위 상황부터 알아보죠. 가장 더운 곳이 어디입니까? 네, 오늘 전국에서 가장 더울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광주광역시입니다. 낮 기온이 무려 29도까지 올라서 평년보다 2도 정도나 높겠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이 26도, 대전과 대구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6월 초 여름 더위가 일주일 정도 일찍 찾아오는 셈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낮 동안 호우성 소나기도 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기온이 크게 오르기 때문에 강한 비구름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한여름철 무더위 속에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오늘 소나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리는 데다 비의 양도 제법 많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내륙은 최고 30mm, 산간 지역은 최고 50mm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천둥과 번개, 돌풍과 우박까지 동반할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우산을 준비하는 게 좋을 듯한데 여기에 마스크가 필요한 지역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인데요. 호흡기에 악영향을 주는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50 마이크로그램 수준으로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대구와 울산 지역도 40 마이크로그램대까지 올랐습니다. 어제 중국에서 날아온 초미세먼지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축적됐기 때문인데요. 오후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가 계속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호흡기 질환자나 노약자는 외출하실 때 KF80 이상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유도입니다. 결혼 정년기인 30대 초반 인구가 늘면서 지난해 9년 만에 반등한 출산율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분기 출산율이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혼인도 6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동향을 보면 지난 3월 출생아 수는 2만 1,041명이었습니다. 1년 전 같은 달보다 1,347명, 6.8% 증가했습니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 이후 9달째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분기 합계 출산율은 0.8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05명 증가했습니다. 0.82명은 지난 2022년 1분기 이후 3년 만에 최고 출산율입니다. 앞서 지난해 연간 합계 출산율은 0.75명에 머물렀습니다. 3월 혼인 건수는 19,181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83건, 11.5% 늘었습니다. 혼인 증가세는 지난해 4월 이후 12달 연속입니다. 1분기 혼인 건수는 58,704건으로 지난 2019년 1분기 이후 6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통계청은 코로나로 미뤘던 혼인이 늘고 결혼 정년기인 30대 초반 인구가 늘면서 출생과 혼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3월 사망자는 31,141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47명, 0.2% 증가했습니다. 출산이 늘었지만 그래도 사망자보다 적어 인구 자연 감소는 2019년 12월 이후 65개월 연속 이어졌습니다. 3월 사망자는 출생아보다 1,100명 많았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영주 세명대 특임교수,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내일부터 21대 대선 사전 투표의 막이 오릅니다. 각 당에서는 이 모두 사전 투표 독려를 하고 있는데 각각의 후보들이 어디에서 투표를 하느냐 이 부분에도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는 서울에서 투표를 할 예정이고요.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죠. 인천 계양에서 사전 투표를 한다고 하는데, 자, 인천 계양에서 사전 투표를 한다. 어떤 의미를 좀 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어쨌든 이재명 후보의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파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뭐 정면 승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갖고 있고요. 예. 또 인천이라고 하는 부분은 한편으로 보면 충청권 인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곳이고 또 말하자면 전쟁터에서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뭐 계양구의 특성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김문수 후보가 감안한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국민의힘에서는 인천 상륙 작전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좀 어떻게 보셨나요? 예, 김문수 후보는 내일 인천 계양에서 원희룡 전 장관과 같이 투표를 합니다. 인천 계양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이기도 한데 지금 대한민국이 여야 정치에 있어서 가장 첨예한 갈등이 일어난 가장 큰 원인은 이재명 후보의 방탄입니다. 그 방탄의 시작이 인천 계양이었죠. 즉 송영길 전 대표 지역인데 사실상 쫓겨나다시피 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지난 20대
대선이 끝나자마자 이제 보궐로 인천 계양에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탄에 어떻게 보면 가장 시초점이자 또 지금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본거지에 대해서 직접 김문수 후보가 심판하러 간다. 원희룡 전 장관과 심판하러 투표하러 간다. 뭐 이런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각 당에서는 이제 사전 투표를 상당히 좀 독려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 이번 대선에서 사전 투표율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관심인데 지난 대선에서는 사전 투표율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당시 이제 당선이 됐었습니다. 이번에 보면 이제 재외국민 투표율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거든요. 네. 이번 사전 투표율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사전 투표율이 높아져 왔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국민의힘이나 보수층이 여전히 부정선거 내지는 사전 투표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을 제기했기 때문에 과연 보수층이 얼마나 실질적인 사전 투표에 참가할 것인가가 이제 관건이 될 텐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기준으로 보면 36.93% 정도였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실제적으로 보면 지난번보다 투표율이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보수 진영에서의 참여율이 저조할 수 있기 때문에 한 35% 안팎의 사전 투표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진영에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좀 많기도 했었거든요. 이번에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전 투표가 2014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전 투표가 계속해서 지금 투표율이 높아져 왔는데 지난 22대 총선에서는 47.8% 거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높여왔습니다. 그 이유는 본투표보다는 훨씬 좀 편하기 때문인데 어떤 곳 관계없이 주소지 관계없이 투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파 보수 진영에서는 부정선거의 가장 큰 진원지가 이 사전투표다는 어떤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 김문수 후보와 당에서 계속해서 사전투표에 대한 어떤 독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이라든지 또 젊은 층도 사전투표를 많이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이번 같은 경우는 또 평일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참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사전투표가 과거처럼 뭐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뭐 좌파 진보 진영이 뭐 유리하다 뭐 이런 어떤 등식이 이제 반드시 맞는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내일 있을 이제 사전 투표를 이틀 앞둔 시점이었죠. 어제 저녁에 마지막 대선 토론도 이제 마무리가 됐었는데, 자 전반적인 그 어제 마지막 토론의 평가를 보면 좀 긍정적인 평가가 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그렇습니다. 이유가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뭐 기본적으로 보면 정치 분야라든지 또 마지막 그 토론으로서의 어떤 대표 공약을 통한 어떤 집중적인 어떤 그 다음 정부의 주요 과제가 무엇인가 이런 토론이 있어야 되는데 대체로 네거티브 공세에 국한됐고 또 1차, 2차 토론회 때 나왔던 의제들을 계속 써먹는 그대로 이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신선함도 없었고 또 하나는 네거티브의 강도 즉 단 하나 예를 들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외교 안보에 대해서도 끝까지 대북 송금을 이끌어서 결국 사브 리스크로 정리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재명 후보의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토론을 하기보다는 대북 송금이라고 하는 것이 외교 안보적 의제라는 거 하나만 들고 왔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개인 공격 또 이준석 후보 또한 그렇게 인신 공격 또 젠더 갈등이나 섹슈얼리티 문제와 연관돼서 오늘 여러 가지 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눈살을 말하자면 찌푸리게 하는 그래서 기대에 매우 못 미친 토론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보이죠. 네, 지금 분석해 주신 대로 뭐 공약과 정책은 사라지고 서로에 대한 비난만 남은 그런 TV 토론이 아니었냐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형식의 대선 후보 TV 토론을 계속해야 하느냐 무용론도 좀 고개를 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TV 토론이 1960년 미국에서 당시 존 F 케네디 그리고 닉슨 후보자 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도입이 되고 우리나라에 그 이후에 됐죠. 대선 토론이 지금에 와서는 사실은 워낙 매체가 다양해졌고 특히 SNS를 통해서 평소에 어떤 여러 가지 후보자의 식견이라든지 공약이라든지 정책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많이 전파가 되기 때문에 과연 TV 토론이 얼마만큼 효용이 있느냐 하는 것은 과거보다는 효용이 많이 좀 줄은 것이 좀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V 토론에서
상대방의 어떻게 보면 좀 공방을 하는 그런 어떤 좀 측면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이런 제한된 시간에 하는 것이 아무래도 좀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정책적 어떤 토론을 이끌어내기에는 좀 아무래도 좀 시간적인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을 한다면 조금 더 후보자 수를 좀 줄여서 좀 더 밀도 있는 좀 토론이 좀 진행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고요. 조금 전에 이제 김 교수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어제 토론 이후에 이제 오늘까지 계속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논란의 발언이 바로 이준석 후보의 좀 발언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좀 부적절했다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좀 그 발언 좀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직접적인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발언 예. 그 질문도 아니었고 권영국 후보에 대해서 돌려서 얘기한 것 자체가 권 후보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도 적잖이 문제가 있다라고 다른 사람 입을 통해서 상대방을 또 비판하게 만드는, 또 의제 자체도 적절하지 않고 예민한 어떤 젠더 성 감수성과 관련돼서도 상당히 국민 일반으로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었다라는 거고요. 일단 문제는 이준석 후보가 이런 데 대한 문제의식보다는 본인이 뭘 잘못했나 이런 인식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한 사람이 문제지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이제 본인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차피 이준석 후보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뭐 젠더라는 문제하고 섹슈얼리티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성적 갈라치기라든지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상으로도 사실 상당히 많은 젊은 남성들이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반면에 여성 후보는 좀 기피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젠더 갈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벌어졌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 더 많은 피해를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어쨌든 이게 마지막 토론에서 실제적으로 외교, 안보, 정책 이런 것과 관련된 토론장에서 그와 같은 얘기가 있은 것은 부적절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이 마지막 토론회에서 논란의 발언 이후에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후보, 이준석 후보를 향해서 사퇴하라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또 오늘 아침에 이준석 후보 역시 입장을 밝혔는데 관련 내용 들어보시고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매우 의도가 불순했죠. 다른 후보의 입을 통해서 다른 특정 후보를 공격하도록 만들었어요. 인신공격을 저렇게 하는가? 도대체 정치를 어떻게 배웠는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국민들이 보는 데서 그게 낯뜨거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정도의 자질이라면 오히려 본인이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 답변이 어렵지 않은 답변이었다 생각합니다. 사실 굉장히 부적절한 그런 온라인상의 누군가의 발언을 들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잣대는 무엇이냐 물어본 건데 권영 후보님께서 평소에 여성 인권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처럼 이야기해왔는데 정작 어떤 사례가 등장하니까 답변을 회피하신 거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것을 실제 있었던 발언에 대해 가지고 순화를 해가지고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솔직히 그 표현을 어떻게 더 순화할 수 있을지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 저는 근데 뭐 그 두 정당에서 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하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권영국 후보는 이준석 후보에게 직접적으로 사퇴하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 또 시민단체 고발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민주당에서도 뭐 끔찍한 언어 폭력이었다 이런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뭐 이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까지는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저도 어제 TV 토론을 자세히 봤는데 이준석 후보가 어제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한 것은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토론의 규칙도 지키지 않는다든지 또 상대방을 굉장히 좀 고압적 권위적으로 대하는 거라든지 특히 또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하면서 또 민원인들에 대해서도 아니면 언론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또 고압적이고 거친 언사를 뭐 쓰고 있다는 그런 어떤 것을 이야기하면서 특히 이재명 후보의 트위터에 이런 어떤 이야기가 있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여성의 어떤 신체 부위 그런 이야기까지도 나온 것은 권영국 후보가 상대적으로 그 직전에 국회의원이 법조인이 지나치 많고 또 여성이 상대적으로 좀 적다 이런 어떤 여성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어떤 부적절한 과거의 언행들 혹은 또
그 아들의 은행에 대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권영국 후보한테 물었는데 저는 이준석 후보가 대선 토론에서 과연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물론 뭐 비판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러나 더 핵심적인 것은 이것을 트위터에 쓴 이재명 후보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야기를 한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 저는 좀 도저히 납득이 좀 되지 않고, 예를 들면 어떤 강도나 어떤 범죄인이 사람을 아주 잔인하게 뭐 때리고 뭐 이런 어떤 장면을 만약에 이제 언론들에게 아니면 경찰에 자세하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걸 신고한 사람을 비판하는 거는 저는 이거 마찬가지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결국 이제 쏟아지는 그 비난 여론에 중심되는 내용은 모두가 볼 수 있는 TV 토론회에서 이런 것을 언급하는 게 적절하냐. 그러니까 물론 비판을 할 수는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용어들을 언급하는 게 적절했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그렇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용어를 뭐 최대한 순화를 뭐 하면서 표현을 하고 뭐 다른 언어를 찾지 못했다고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어떤 표현을 쓴 어떤 후보자가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을 어떤 대표하는 어떤 그런 어떤 후보자가 될 것이냐. 그리고 이런 어떤 후보자가 그런 어떤 글 속에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좀 위험한, 그리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공격하는 어떤 그런 사고가 깔려 있다는 그런 어떤 비판적이기 때문에 먼저 그런 어떤 비판에 좀 답하는 것이 도리일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지금 뭐 막판 여론이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선거 막판에 가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 조심스러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오게 되는데 이 발언이 지금 뭐 두 자릿수 지지율을 목표로 했던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에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준석 후보가 10%를 넘기느냐 마느냐가 상당히 굉장히 뭐 우리가 뭐 돈의 문제를 갖고 논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어떤 중요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본인은 뭐 실제적으로 토론을 통해서 문제 제기할 건 했다고 생각하지만 이와 같은 권영국 후보가 사실 1, 2, 3차 모두의 토론에서 가장 어른스러운 태도를 보였어요. 권영국 후보가. 전체 지지율은 낮습니다. 이제 그런 쪽에서의 정말 점잖하지 못한 문제 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 미미하게라도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작은 마이너스 효과라 하더라도 이준석 후보는 아프게 느껴지는, 왜냐하면 후보 단일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쨌든 10% 이상을 넘는 어떤 굳건한 3위 이미지를 가질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똑같은 3등을 한다 하더라도 좀 더 낮은 퍼센테이지를 받을 것이냐. 특히 이제 3위 후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은 실제로 최종 투표장에 들어갔을 때 사표 심리 때문에 실제 여론조사보다는 득표가 낮는 경향이 좀 없잖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어제 토론회에서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또 탄핵, 또 사법 리스크를 두고 설전을 벌였는데요. 관련 내용도 듣고 오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내란 세력 그 자체, 그 이론 또는 최소한 내란 세력을 비호하는 비호 세력으로 보여요.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아바타다.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되면 상황 윤석열이, 즉 반란 수계가 귀환한다. 전혀 근거 없는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우리 이재명 후보야말로 부패, 부정, 비리, 범죄의 우두머리 다 이 재판에서 나와 있는 거고요. 다 공소장이나 판결문에 나와 있는 거고. 이 내란죄로 유죄를 받으면 윤석열 전 대통령 사면하실 겁니까? 아직 재판 이제 시작한 사람을 보고 벌써 사면할 거냐 이런 그런 질문은 성립하지도 않고 맞지 않는 질문입니다. 그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5가지 지금 재판받는 거 전부 셀프 사면할 겁니까? 그건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죠.
자,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윤석열 리스크 대 사법 리스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서로 맞붙었거든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아니 그 이재명 후보가 공격하는 포인트는 저는 기본적으로 말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이 아바타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뭐 윤석열 아바타다 했는데 우리가 그 이후에 두 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정치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결정이 될 것인데 예를 들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탈당을 했고 지금 내란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과연 그런 것들 때문에 또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김문수 후보가 나왔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거야말로 저는 상대방에 대한 어떤 프레임 씌우기라 생각하고 오히려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 2014년인가요? 그 위원 정당으로 이미 확정 판결을 받은 통진당의 후예인 진보당과 총선 시에 선거 연합을 했고 지금 현재도 진보당에서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를 지지선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관계 정립부터 제대로 좀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사법 리스크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가적으로 굉장히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잘 아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지금 많은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만약 대통령이 되면 기존에 관련된 재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유연 성격의 입법도 하고 있고 또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 또 청문회하겠다 지금 사법부를 압박하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그리고 상권 분립이 흔들리게 됨으로써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특히 김문수 후보가 강하게 비판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준석 후보가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도 크게 이제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김문수 후보를 좀 적극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뭐 그 두 후보 다 양당 후보 다 전략적으로 보면 이준석 후보에게 말을 걸지 않음으로 인해서 서로 간의 어떤 이익을 보고자 하는 그런 전략이 아니었느냐. 결과적으로는 2명 질문을 해야 되는데 거의 비중을 한 90% 정도는 서로 간에 김문수, 이재명 두 후보 모두가 이쪽에 두고 마무리 맞습니다. 답변할 시간도 없는 뭐 8초 남겨놓고 2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시스템적으로 좀 보완을 할 필요는 있겠더라고요. 거의 말할 기회가 없는데 사실은 10초나 몇십 초를 말할 기회를 주기 전에 자기 시간을 다 쓰고 답변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좋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이준석 후보도 불만이 많이 없잖아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뭐 어쩔 수 없는 어떤 그 제3당의 어떤 비애 같은 측면도 없잖아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적으로 보면 어쨌든 지금 김문수 후보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공격은 결과적으로 지금 석동현, 김계리 이 두 분 변호사 그리고 또 윤상현 의원이 선대위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쪽 친윤 그룹들이 여전히 국권이 앞에 있다는 것이 과연 진정한 의미에서의 12.3 내란과 계엄 또 그리고 탄핵에 대한 어떤 반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문제제기하는 거고 이번 대선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런 대목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사전 투표를 하루 앞둔 오늘부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됩니다. 그동안 각 정당과 유권자들은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여론의 추이를 좀 참고를 해왔는데 오늘부터 대선일까지는 이게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이처럼 선거 6일 전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 지난 2005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유권자가 선거 직전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선입견을 갖거나 혹은 조작된 여론조사가 발표될 가능성을 막기 위한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된 이후부터 형평성 논란이 일었는데요. 사전투표를 하는 유권자는 투표 이틀 전까지 여론조사를 보고 투표를 하게 되지만 본투표를 하는 유권자는 6일 동안 이 정보를 차단당한다는 거죠. 또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온라인을 통해 정보가 확산하면서 금지 기간에 가짜 정보가 횡행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직전에 발표된 여론의 추이와 실제 대선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 2007년 17대 대선부터 또 2022년 20대 대선까지 마지막 공표 여론조사 1위 후보와 대통령 당선인은 같았습니다. 심지어 0.78%포인트 차이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마지막에 공표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앞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가운데 역대 대선처럼 마지막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가 그대로 대선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직전에 발표된 여론의 추이와 또 실제 대선 결과가 좀 같았다라는 그런 통계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이번에 어떨지도 궁금한데, 자, 오늘 나온 그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49.2%였고요. 김문수 후보 36.8%, 이준석 후보 10.3%였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조금 상승했고 김문수 후보는 소폭 좀 하락하는 모습, 이준석 후보도 0.1%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자, 가상 양자 대결 시의 여론조사 결과도 좀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절반을 넘었습니다. 52.3%, 김문수 후보 41.7%. 자, 이준석 후보의 양자 대결을 할 때에는 이재명 후보 50.6%, 이준석 후보 36.7%였습니다. 자, 이번 오늘 마지막으로 공표된 이 여론조사 결과, 홍 전 의원님 좀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여론조사 기간마다 굉장히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 특히 그 전화 면접에 의한 여론조사는 이재명 후보가 조금 더 앞서는 결로 나오고 기계로 하는 ARS 여론조사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붙어 있는 그런 여론조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후보가 아직까지 앞서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론조사라는 게 현재 시점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어떤 추세가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 전반적인 추세는 이재명 후보는 정체 혹은 좀 내리막길이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계속해서 상승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상승세의 김문수 후보와 하락세의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은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 공표 이전의 결과가 다 이제 그 사실상의 어떤 그런 최종적인 결과로 나타났다고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추세가 과거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저는 대역전도 충분히 이제 가능하다고 생각이 이제 들면서 특히 지금 오늘 그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사실상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예. 이 변수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 본다면 충분히 대역전의 어떤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전문가들은 이번 지금 상황에서 진보 진영이나 보수 진영의 결집이 어느 정도 지금 거의 다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라고 분석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결국에는 중도층 표심이 아니겠습니까? 네. 중도층 표심인데 지금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이제 보수 과표집 이런 얘기를 했고, 그동안에 지금 대체로 3대 2 정도로 보수 과표집이 있었던 여론조사가 쭉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그걸 여론조작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떤 그 여론조사 업체가 표집 과정에서 그런 트렌드가 일관되게 있어 왔다는 걸 전제로 하면 이제 실제적으로 본 투표에 있어서는 훨씬 이재명 대표의 득표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예. 방금 이제 홍 의원님께서 하락세라고 했지만 방금 우리 텍스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지난주는 조금 이재명 후보가 하락한 건 맞아요. 예. 주춤거린 건 맞는데 다시 상승세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막판 3차 여론 TV 토론까지 결과에 결국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대표의 흐름을 꺾을 만한 큰 어떤
격변이 보여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진흙탕 싸움의 토론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깜깜이 여론조사 기간, 여론조사를 할 수 있으나 공표가 안 되는 이 기간 동안에 큰 흐름의 변화는 저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번에는 파면에 대한 외국에 사는 재외동포들의 어떤 관심이 큽니다. 예. 그것이 바로 재투표의 투표율을 제고했다라고 생각하고 상당히 그런 표에 있어서도 이재명 투표에 몰표가 예상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분께서 이제 반대되는 분석을 해주셨고요. 조금 전에 이제 홍 전 의원께서 언급해주신 마지막 변수가 될 수 있는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문제. 사실 어제 이준석 후보가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자회견 열어서 아예 그냥 쐐기를 박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능성 남아 있다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고 특히 또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마지막까지도 고민할 포인트가 과연 완주를 통해서 본인이 몇 프로 정도 얻었다는 정치적 자산을 가질 거냐, 아니면 대선 어떤 패배에 책임을 다 뒤집어 쓸 거냐, 이런 점도 고민을 할 것이고, 만약 단일화를 하면 결과에 관계없이 본인이 갖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를 씻고, 특히 우파 보수 진영을 위해서 특히 이재명 후보라는 좌파 독재 포퓰리즘 어떤 정부를 막는데 본인이 솔선수범해서 희생했다, 헌신했다는 이런 어떤 좋은 있던 이미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까지 이준석 후보가 이 점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를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도 결국은 이준석 후보가 개혁신당에서 정치할 것이 아니라 우파 보수 진영에서 본류에서 정치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조언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오히려 지금 민주당에서 오히려 결국은 단일화하지 않겠느냐 하는 어떤 이야기를 아직까지도 많이 좀 하고 있는 게 저는 예. 좀 아주 특이하게 보입니다. 네, 물론 뭐 김문수 후보 측에서 3자 대결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그 김재원 후보 비서실장의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까지도 단일화의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김문수 후보가 격차를 줄이고 그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투표할 때는 이미 역전을 한 것이고 계속 역전을 해서 본투표할 때는 적어도 5% 이상의 확실한 우위에 있을 것이라고 그 예상을 합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미래만을 생각하신다면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는 아직도 이준석 후보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오늘 오후까지라도 마음을 바꾸실 여지가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밑 접촉뿐만 아니라 물리의 접촉도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재원 비서실장이 언급했던 내일 아침 5시라는 거는 결국에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직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좀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좀 남아 있다고 보십니까? 이준석 후보 입으로 얘기했죠. 가능성 제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정치는 모르는 거니까요. 뭐 가능성이 0.01%라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핵심적으로 본인이 후보 단일화 했을 때 누가 되든 간에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냐. 물론 김재원 비서실장은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뭐 선거를 앞두고 하는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일 수 있지만 현실적인 부분은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결과적으로 이준석 후보한테 드롭하라는 얘기밖에 아닙니다. 말하는 후보 단일화라는 말 자체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앞지를 것인데 엎어만 달라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준석 후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지 이제 그런 부분만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만에 하나 정말 이 게임을 이기고 싶다면 이준석 후보로의 단일화해야만 임팩트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이준석 후보 측에서 요구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그동안에 쓴 국민의힘의 선거 비용이 날아가 버리는 문제를 어떻게 체결하나. 후보 단일화 하고 싶어도 현실적인 사람들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이유도 바로 그런 측면에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만약에 정말 오늘까지 시한이 지나서 단일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 3자 구도로 이제 대선을 치러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단일화가 안 됐을 경우에 국민의힘 전략은 뭘까요? 예, 뭐 지금처럼 계속해서
첫 번째는 그 김문수 후보만이 자유대한민국의 어떤 번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갖고 있는 많은 어떤 라이프 스토리, 경기지사 시절에 했던 많은 업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간적인 어떤 청미남이라든지 미담이라든지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설득할 수밖에 없고, 특히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많은 어떤 사업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가 굉장히 그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특히 본인의 사업 리스크를 방탄을 하기 위해서 법치주의를 기본적으로 훼손하고, 그리고 상권 분립을 훼손하면서 독재 정부화되는 그런 어떤 행태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점들을 꾸준히 국민들에게 설득을 하면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갖고 있는 투표할 때 심리가 견제 심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입법부를 장악한 민주당이 입법 폭주, 탄핵 폭주, 그리고 예산 폭주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흔들었는데, 만약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돼서 행정부, 사법부까지도 이렇게 장악이 되면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저는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투표 현장에 반영될 것이고, 그리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김문수 후보의 상승세, 이재명 후보의 하락세는 분명한 만큼 이런 어떤 추세가 이어진다면 충분히 역전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자, 오늘이 지나면 단일화 문제가 이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런 가운데 어제 그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고문이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을 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민주당 인사들, 특히나 문재인 정부 당시의 인사들의 반발이 상당합니다. 왜냐하면 이낙연 상임고문이 문재인 정부 당시 총리를 지냈었기 때문에 상당히 무게감 있는 인물이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좀 거센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 뭐 비판을 거세게 하고 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인 어떤 이낙연 전 총리가 김문수 후보를 지원하고 지지함으로 인한 어떤 호남이라든지 민주당 쪽에서의 어떤 변화는 크게 없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예. 이미 이제 이낙연 총리는 지난번 그 대선 국면에서도 호남에서조차도 선택을 받지 못했고, 심지어는 제가 그 전병헌 대표가 있는 그 당이 비례대표 한 석은 받을 줄 알았어요, 호남에서. 저도 솔직하게 민주당 당원이지만 비례대표를 이낙연 총리 당에 찍었는데도 한 표도 받아내지 못할 정도의 사실은 그런 어떤 이 표와 관련된 지지나 그런 걸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뭐 어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소위 문재인계 쪽에서의 어떤 그 반발이라든지 뭐 정치적 공격은 있을 수 있지만 뭐 오늘 지나면 뭐 별 큰 뭐 그거 없이 뭐 쟁론 없이 지나갈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고문이 계속해서 했던 얘기는 만약에 민주당이 다른 후보를 냈었더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 후보 때문이라는 걸까요? 뭐 그런 어떤 사감의 문제이고 뭐 예컨대 사법 리스크의 문제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사실은 그 이낙연 고문께서 생각해야 될 것이, 김문수 후보가 됐을 경우에는 윤 정부 플러스 2.0입니다.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건 다시 윤석열 정부가 다시 들어서는 거와 똑같다. 그런 것이 온 지난 3년간의 평가를 눈 감고 개인적으로 이재명 후보 개인에 대한 어떤 리스크 때문에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은 도저히 저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자, 국민의힘 선대위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어제 그 친한계 의원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윤상현 의원이 선대위에 합류를 했다는 그 이유로 조경태 의원을 비롯한 여러 친한계 의원은 상당하게 반발했는데, 윤상현 의원은 일단 뭐 계속 선대위에 함께 하는 상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이제 합류를 했는데 생각은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전시와 같은 절체절명의 대선 상황에서 일부 친한계 의원들이 저는 반발한 것이 대단히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는 얼마든지 비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선 상황에서 이렇게 윤상현 의원의 어떤 합류에 대해서 이런 어떤 목소리를 내는 것, 특히 조경태 의원처럼 뭐 선거 포기를
뭐 선언한 것 같다 이런 어떤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그게 결국은 김문수 후보에게 뭐 유리하겠습니까? 결국은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어떤 그런 어떤 발언인데 과연 이런 어떤 상황에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어떤 생각도 들고 그리고 지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잘 아신 것처럼 원래 민주당이 우파 보수 진영의 정당보다 좀 더 자연스러운 비판 목소리가 다양한 목소리가 더 많이 나오는 정당인데 지금은 이재명 일당 독재가 지금 민주당이 돼가지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의 아버지이자 신의 사제가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어떤 형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상황을 도저히 못 견디고 지금 이낙연 총리라는 정말 그 거물이 이제 온 이런 어떤 상황입니다. 국민들께서 과연 어느 정당이 좀 더 민주 정당이냐, 좀 더 정당 내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것이냐, 나오는 것이냐 이런 어떤 점들도 분명히 유심히 바라보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낙연 총리의 합류가 지금 윤여준 전 장관의 어떤 목소리도 지금 모습도 보입니다만은 다른 일부 보수 인사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선언하면서 이것이 마치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가 국민 통합을 하는 것이냐 이미지를 하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물이 오셨다. 그래서 손학규 지사와 더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우여곡절은 있었습니다만은 본격적인 빅텐트가 지금 현재 김문수 후보 진영에 지금 저는 태워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비슷한 질문을 김 교수님께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 상황이 지금 친한계 의원들 그리고 과거 이제 친윤으로 분류됐던 그런 의원들이 같이 합류해 있는 상황. 이 상황을 혹자는 투 트랙으로 분석을 하는 분들이 있던데, 근데 이제 이 투 트랙은 섞일 수 있어야 투트랙이 돼야 하는데 그렇죠. 절대 섞일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물과 기름처럼 처음부터 원팀이라고는 얘기했습니다만 원팀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깜깜이 전국에 선거 막바지에 갔다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사실은 윤상현 의원이 선대위에 올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 김문수 후보가 갖는 부담이 매우 크고요. 또 하나는 한동훈 후보 진영과 지금 김문수 후보 대변인 간의 논쟁이 끊임없습니다. 그래서 당내에서 자중질환인 상태에서 당 밖의 통합이라든지 대선 승리는 거의 물 건너간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주 세명대 특임교수,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선이 끝난 다음 날인 6월 4일 대통령의 첫 지시는 뭐가 될까요? 이미 대선 후보들이 저마다 약속을 내놨는데 양대 정당의 약속에는 경제 살리기라는 공통 분모도 엿보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약속한 대통령 1호 지시는 불황과의 일전을 위한 비상경제 대응 TF 구성입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한 만큼 민생경제 대책만큼은 각 부처 체계를 뛰어넘어 지휘자와 실무자를 한데 모아놓고 즉시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말단의 기한자까지 불러 모아 결정하고 집행한 과거 경험을 예로 들었는데 실제 검토할 경기 진작책으로는 골목 상권을 위한 추경 편성 등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릴 수 있는 마중물, 즉 적극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새 정부는 6월 4일부터 바로 난파선의 키를 잡아야 합니다. 준비된 유능한 후보와 정당만이 우리 앞에 닥친 삼각파도의 위기를 능숙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최우선 순위로 꼽은 과제도 민생이었습니다. 취임 당일 오후 곧바로 여야 원내대표 연석회의를 열고 30조 원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비상경제 워룸을 설치하고 한 달 안에 방미를 추진해 미국과 통상 문제를 즉각 해결하겠다고도 예고했습니다. 또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점을 고려해 내각은 국민내각 추천위원회를 통해 꾸리고 국민 눈높이를 벗어난 인사는 배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아 대통령에 당선되면 무엇보다 시급한 민생 현안을 살피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새롭게 국정의 시동을 걸겠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1호 공약은 19개 부처를 13개로 개편하는 작은 정부입니다. 다만 취임 직후 곧바로 세종시에 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는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는 만사를 제쳐두고 경제부터 챙기겠다는 것은 물론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강론에서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민생이야말로 표심을 좌우할 무당층과 중도층을 망라할 최대 관심사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제21대 대통령 취임식에 대비한 경호 훈련 현장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차량 퍼레이드나 각종 돌발 상황에 대비한 기동 훈련과 위기 대응 능력 등을 종합 점검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VIP 조끼를 입은 남성이 차에서 내려 실내 행사장으로 걸어 들어가는 순간 한 발에 총성이 울립니다. 거의 동시에 무장한 경호원들이 일제히 VIP를 몸으로 에워싼 뒤 경호 차량으로 이동시켜 순식간에 현장을 탈출합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제21대 대통령 취임식에 대비해 당일 동선과 각종 위기 상황을 가정한 경호 훈련 현장을 처음 언론에 공개한 겁니다.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대통령 차량을 호위하는 퍼레이드 모터게이드, 즉 의전 및 경호 목적의 차량 행렬 훈련도 벌어졌습니다. 공황기를 단 대통령 차량을 중심으로 경호용 승용차와 승합차 15대가 투입돼 밀착 수행하는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근처 도로로 접근한 차량에 예상치 못한 공격은 즉각 총기로 제압했고 차량 넉 대가 30cm 간격으로 꼬리를 물고 장애물을 피해 함께 이동하는 특수 기동도 공개됐습니다. 실내에 제한된 공간, 시간에서 정밀 사격 대응도 점검했습니다. 경호처는 국내외 테러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완벽한 경호 준비로 차기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 수행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경호처의 의지를 반영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과정에서 사병화 논란을 겪은 뒤 조직 쇄신에 나선 경호처가 본연의 경호 업무를 통해서도 국민 신뢰 회복에 주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네, 오늘 밤 11시 20분에 방송되는 YTN 팩트 추적 연속기획 선택 2025 약속의 무게 두 번째 시간에는 경제와 외교, 국방, 노동과 연금 등 민생 분야 공약을 집중 점검합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발 고율 관세에 대한 대응 전략, 북핵 위협과 남북관계 해법, 그리고 쟁점 현안에 대한 주요 대선 후보들의 비전과 청사진이 심층적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탄핵 선고 이후 주춤해 보이던 경찰의 내란 혐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를 최근 출국 금지했는데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경찰이 직접 불러 조사할지도 관심입니다. 황보연 기자입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최근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박종준 전 처장에 대한 출국 금지를 연장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저지 혐의에 대한 수사를 더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대통령 경호처에서 확보한 비화폰 서버에 담긴 윤 전 대통령과 김성훈 차장 등의 통화 내역 등을 집중 분석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관여했거나 비화폰 정보를 원격 삭제하는 데 개입한 정황이 나올 경우 경찰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직일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도 사라졌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아닌 만큼 경찰이 출장이나 서면 조사가 아닌 직접 부를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이럴 경우 경찰에 소환된 첫 전직 대통령이 됩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에 대한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 등에 대한 분석 결과 계엄 선포를 전혀 몰랐다거나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 없다는 등 당사자들의 진술과
화면에서 다른 점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한 전 총리 등에게 국회 위증 혐의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인데 CCTV를 통해 대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어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월 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 창문을 깨고 침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조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사법부의 영장 발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해 즉각 응징해야 한다는 집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폭동 당시 방송사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박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아주대에 방문한 날 대학 익명 커뮤니티에 이 후보에 대한 흉기 테러를 첨부하는 취지의 글을 올린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어제 오전 10대 남성 A씨가 찾아와 자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이 후보가 대학생과의 간담회를 위해 아주대 캠퍼스를 방문하기 전인 오전 10시 50분쯤 이 후보에게 흉기를 휘두르면 돈을 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대학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광고용 전광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진을 모욕적인 문구와 함께 송출한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컴퓨터를 이용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경기 성남시에 있는 식당 등의 전광판 통신망에 무단 접속해 기존 광고 파일을 삭제하고 윤 전 대통령의 사진과 참고 살라는 내용의 모욕적인 문구가 담긴 그림 파일을 하루에서 6일까지 전광판에 송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이 내란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대통령실 집무실 CCTV와 경호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면서 내란 혐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모습인데요.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경찰이 지금 내란 혐의 피해자로 조사 중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 그리고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했는데요. 이 소환에 앞서서 이미 이달 중순쯤에 출국 금지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미 이달 중순에 출국 금지 상태였다는 점이 새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실 수사 대상이 된다고 해서 모두 출국 금지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의 진행 과정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거나 아니면 빠르고 신속하게 어떤 수사, 조사가 진행될 필요성이 있어서 출국 금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은 신청과 결정이 내려지게 되는 건데요. 지금 이미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는 부분에 비추어 보자면 수사가 굉장하게 신속하고 긴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점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전과 달리 이전에도 조사가 진행이 되었었는데 이 새로이 CCTV가 확보된 이후에 다시 소환을 했다. 이 부분은 아마도 어떤 진술에 있어서 이전과 다른 부분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빠르게 다시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 부분도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국 금지가 내려진 상황 그리고 재차 소환이 요구된 사실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 CCTV의 확보를 통해서 이전에 한덕수 전 총리라던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해왔던 진술이 어떤 모순점이라던가 다시 살펴볼 부분이 발견했다. 이 점까지는 좀 예측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통령실 대접견실 그리고 집무실 복도 CCTV를 분석을 해봤더니 이들이 지난번에 진술한 내용과 좀 다른 점이 발견됐다는 거잖아요. 계엄 문서를 받는 과정에서 달라진 점이 좀 확인이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 총리들이 지금 해오고 왔던 그런 진술들, 증언들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요. 먼저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계엄 관련된 문건을 사전에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받은 바가 없고 이후에 이제 양복 뒷주머니에서 관련된 문서가 접혀진 채로 확인이 됐다. 하지만 그 문서의 내용은 인지한 바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이제 증언과 진술이 있었는데 네. 실제로 CCTV를 보면 김용현 전 장관과 어떤 얘기를 나누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계엄에 대해서 뭐 사전에 모의를 했다거나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긴밀하게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바로 유추가 가능하다던가 결정적인 증거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덕수 전 총리가 해왔던 그런 증언들 이 대통령실에 들어간 시간이라던가 아니면 누구와 사전 접촉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CCTV 영상과 다른 점이 포착은 된 부분은 맞다. 현재로서는 여기까지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상목 전 부총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어떤 쪽지 같은 부분을 뭐 전달을 받았지만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그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에 어떤 증언이나 진술들이 있었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단전단수 지시를 직접적으로 뭐 받았다거나 그 문건을 전달받은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에 방문을 했을 때 그런 내용이 적힌 쪽지를 먼 발치에서 보았다라는 취지의 증언과 진술들이 있었는데 지금 CCTV상으로 이와는 좀 배치되는 부분들이 현재로서는 발견되었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조사하기 위해 소환과 조사가 진행되었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이상민 전 장관의 출국 금지 기간도 연장이 됐죠. 그렇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출국 금지 기간도 연장이 되었는데 뭐 연장이 되었다고 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혐의점이 입증되었다거나 혐의점이 발견되었다. 이렇게 보긴 어려울 것 같고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긴밀하고 긴박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출국 금지 조치가 연장되었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진술이 맞지 않은 부분이 발견됐다는 것은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찰은 지금 한덕수, 최상목, 이상민 이 3인방이 계엄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거짓 진술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확인이 된다면 그렇다면 위증 혐의가 추가 적용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새로이 쟁점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건데요. 대통령실의 그 CCTV와 이전에 했던 특히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했던 그런 증언들과 일부 달라 보이는 부분이 현재로서는 발견이 된 겁니다. 하지만 뭐 어떤 CCTV 동선이 이전에 했던 진술이나 증언과 맞지 않다는 것만으로 바로 어떤 내란에 있어서 공모했다거나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조사 결과 증언을 한 부분, 선서를 하고 증언한 내용에 있어서 기억에 다르게, 기억과 반하게 증언한 부분이 있다면 이때는 위증 같은 부분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아직은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다루기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CCTV 이외의 다른 자료들도 확보가 되고 만약 고의적으로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법원에서 한 것이 밝혀지게 된다면 이때는 위증 같은 부분이 문제될 여지는 다분히 있습니다. 네,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된다면 다른 국무위원들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지금 결국 내란 혐의가 문제가 되는 건데 이 내란에 있어서 주요한 그런 업무를 담당했는지 단순 가담자인지 이런 부분들이 처벌 규정도 좀 나누어서 존재를 하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국무회의의 실질을 거쳤느냐 거치지 못했느냐가 헌법재판에서 쟁점이 되었지만 국무위원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연 어느 정도 내가 이 부분에 가담했는지에 따라서 사실상 추가적으로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남아는 있고요. 적어도 다른 국무위원들의 어떤 조사라든가 참고인 신분으로의 소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진술이 맞지 않는 증언이 좀 달라 보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가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봅니다. 자 이번에는 비화폰 관련도 좀 짚어보죠.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또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가 원격으로 삭제됐다고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2월 6일에 원격 삭제된 부분이 확인이 됐는데 이 12월 6일이라는 이 날짜도 좀 주목해 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어떤 형법상 문제점이 없는지 수사가 착수된 시점이다 내지는 수사의 물꼬가 터진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누가 12월 6일에 이
이 해당 서버를 원격으로 어떤 조작을 가했는지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서버는 대통령실 경호처가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화폰 서버라는 특성상 굉장히 높은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기 때문에 접근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으리라는 점은 쉽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예. 그럼 경호처 중에서도 핵심적인 간부만이 어떤 이런 접근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만약 경호처 간부급 인사가 인위적으로 이런 부분에 조작을 가했다면 자의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또 그 위에 지도를 받았을, 그 위에 어떤 명령이라던가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뭐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이에 관여했을 가능성, 내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에 대한 어떤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지금 현재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금 경찰에서도 이제 검찰에서도 수사력이 좀 집중되고 있지 않을까. 누가 삭제를 지시했는지, 어떤 경위에서 서버에 인위적인 조작이 가해졌는지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수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예, 말씀해주신 의혹,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만약에 이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를 했다면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원래 본인이 지금 피고인인데 내가 내 재판에 쓰이는 그런 증거를 인멸했다면 사실 이것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 누군가에게 예. 내가 지금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증거인멸을 도와달라고 했다거나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면 이것은 증거인멸 교사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고 사실관계를 수사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상태지만 인위적으로 어떤 비화폰 서버, 특히 이 비화폰이라는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요 인사들, 뭐 사령관이라던가 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라던가 구체적인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지시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 중요한 정보를 누군가에게 의도적으로 어떤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삭제를 지시했다면 그때는 어떤 증거인멸 교사 부분이 새로이 또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적용이 된다면 이걸로 재구속도 혹시 가능한 겁니까? 만약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기관에서 이 증거인멸 교사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뭔가 기소를 한다거나 별도로 영장을 청구한다면 뭐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으나 네. 좀 신중하게 택할 것 같기는 합니다. 이미 내란죄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와운데 이 내란죄로서 이 혐의를 가지고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발부가 되었다가 구속 취소 결정이 이미 있었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새로이 어떤 구속을 시도하기보다는 어떤 수사기관에서도 조금 더 정제된 상태로 어떤 절차상의 위배됨이 없는 수준으로 최대한 좀 조사는 일단 이어가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좀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 가능성은 좀 낮게 보시는 거군요. 예. 자, 그렇다면 이 비화폰 관련해서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겠습니까? 지금 이 비화폰 서버는요, 경호처에서 임의 제출을 한 겁니다. 그런데 내란죄로서 어떤 재판이 진행될 때 임의 제출한 것이 아니라 다른 혐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공수처에서 발부된 그 적법한 영장에 대해서 집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수사를 진행하다가 경호처에서 해당 비화폰 서버를 임의 제출한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 임의 제출한 자료라고 해서 아무데나 아무 사건에나 제한 없이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금 법원에서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를 해서 이미 수사가 종료가 되고 기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이 이 과정에서 다시 수사를 하겠다고 영장을 청구할 수는 없어서 검찰에서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를 해서 네. 압수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게 가능하지 않다면은 이 해당 비화폰 서버 자료에 대해서 뭐 문서 제출을 명한다거나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서 확보는 가능한데 네. 일단 이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에서 이것을 내란죄 형사재판에서 가져와서 증거로 쓰는 거에 이의 제기를 한 단계라 다음번 공판 기일까지 이 피고인 측의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재판부에서 이야기를 해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일단 재판부에서는 피고인 측의 의견서, 그러니까 비화폰 서버에 대해서 증거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일단 확인한 이후에 이르면 다음번 공판 기일
9일에 해당 자료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 활용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견을 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끝으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의혹도 살펴보겠습니다. 전성배 씨의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수사팀을 또 증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5명에서 이제 8명으로 늘어난 건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좀 원래 보편적으로 있는 일입니까? 사실 이것이 뭐 이례적인지 아니면 보편적인지를 판단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애초에 시작할 때는 이와 관련된 의혹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가상자산에 대한 수사를 진행을 해오다가 이 사건이 점점 이제 여러 가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커지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건이 커지고 관련자들이 늘어나고 혐의점이 늘어나다 보니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인력들이 충원되었다. 일단 이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력이 충원되고 있는 부분을 보자면은 수사를 할 부분이 많고 혐의점들에 대해서 밝히려는 의지도 상당하다. 이렇게는 좀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관련 의혹으로 지금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였죠.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노트북을 확보해서 분석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 노트북에서 어떤 부분 좀 밝혀낼 수 있을까요? 일단 이 유경옥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김건희 여사의 어떤 일거수일투족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동행을 해오는 과정에서 알고 있는 정보가 상당하다라는 부분은 충분히 좀 예측이 가능한 부분인 것 같고요. 이 노트북에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사실 생각해보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적어도 어떤 동선에 대한 기록이라던가 아니면 중요하게 내가 중요해서 꼭 남겨둬야 되는 그런 메모, 뭐 스케줄표라던가 누구와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 이런 부분들은 사실 남아있을 가능성은 있어 보이거든요. 아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그 동선이라던가 연락을 취하는 사람들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하려고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유경옥 전 행정관이 그러니까 지금 샤넬 가방을 교환을 했다고 하잖아요. 이 교환을 할 당시에 관저 공사업체 대표의 부인과 동행을 했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관저 공사를 할 때 특혜 의혹도 불거졌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 부분도 좀 중요해 보이는데 지금 이 유 전 비서관이 유 전 행정관이 이 가방, 이 샤넬백을 웃돈을 얹어서 교환을 할 때 지금 관저 공사 관련해서 특혜 의혹이 있었던 업체 21g의 대표 배우자와 그 샤넬백을 교환할 때 동행했다라는 부분이 새로 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도 필요하겠지만 만약 이 21g의 대표 부인이 이렇게 샤넬백 교환에까지 동행할 정도로 이 유 전 행정관과 가까운 사이라던가 긴밀한 관계였다는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이 관저에 대한 공사 특혜 의혹 부분도 다시금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만큼 이 주변인들이 이미 이 샤넬백 교환에 함께했다는 것은 김건희 여사도 이런 상황을 몰랐을 리 없다. 이런 부분에 좀 힘을 실어줄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도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누가 함께 그 가방을 실제로 교환을 했는지 그렇다면 교환한 가방은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이 되었는지 지금 전성배 씨의 주장처럼 잃어버린 것이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입증하는 데 수사기관에서도 동력을 모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은 계속해서 이 가방의 소재를 추적 중이잖아요. 전성배 씨와 유경옥 전 행정관이 대질신문에 나설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저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또 다른 인물도 있죠. 전 통일교 간부가 결국 이 가방을 구매를 해서 전성배 씨에게 전달을 했고 전성배 씨는 이것을 조금 더 젊은 층이 선호하는 가방으로 유 전 행정관에게 교환을 부탁을 했다라는 것이 현재까지 지금 주장하고 있는 바인데 수사기관에서는 이 부분이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 특히 이런 고가의 가방을 잃어버렸다는 부분도 이상하고 왜 도대체 전성배 씨가 이것을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인 유 행정관에게
교환을 하라고 했는지 이 부분이 좀 풀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 결국 진술이 맞지 않는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 대질 질문에 나설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되면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나오던데 만약에 소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선 이후가 되겠죠? 결국 이번 사안의 쟁점은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이 상황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만약 어떤 청탁이라던가 알선을 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진 선물이었는가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될 텐데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의 소환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시점이 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지금 거듭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라던가 지금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점들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 이제 정말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소환 조사를 추가로 이제 요구를 한다고 한다면 대선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계속해서 소환에 불응한다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달 기준금리를 내일 결정하는데 내수 침체에다 관세 충격 등으로 금리를 내릴 거란 예상이 많습니다. 한은은 또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수정 전망치도 발표할 예정인데 1.5%에서 0%대가 될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류한홍 기자입니다. 최근 금융투자협회 조사에서 채권 전문가 69%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달 기준금리를 2.75%에서 2.5%로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2%를 기록했고 미국의 상호관세 충격에 이달 대미 수출이 15% 급감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달 초 황금 연휴 기간에 신용카드 사용 실적이 1년 전보다 13% 감소한 것만 봐도 민간 소비는 좀처럼 살아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1,480원을 넘었던 원달러 환율이 최근 1,360원대로 내려오며 환율 불안감이 가라앉은 점도 금리 인하 전망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의 관심은 이달 기준금리 인하를 넘어 연말까지 몇 차례나 추가 인하가 있을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한두 차례 더 인하가 있을 것이란 전망 속에 미국과 금리차 확대를 우려해 한 차례 인하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현재 유력합니다. 신임 정부 출범 이후에 경기 부양적 목적인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정책 공조 차원에서 통화 정책도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완화적인 행보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은은 이달 기준금리와 함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수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 2월에 전망치를 1.9%에서 1.5%로 수정했는데 이를 대폭 하향 조정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일각에선 0%대가 될 것이란 의견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하반기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부산 시내버스 노사가 조정안에 합의해서 버스가 정상 운행된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앞서 부산과 경남 창원 노조가 협상이 결렬되자 파업에 돌입해서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조금 전 노사가 조정안에 합의를 해서 버스가 이제 정상 운행이 된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 관련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한미 관세 협의와 관련해 경제적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한미 통상협의에 관한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맡겼다고 밝혔습니다. 또 통상조약법에 따라 예비적 차원에서 검토를 진행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2차 기술협의에서 미국은 소고기 수입 원령 제한과 쌀 고율 관세 등 그동안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 주장했던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라고 구체적으로 요구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불장난을 하고 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평화협정 각서를 약속했던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공습까지 감행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다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SNS에 올린 글에서 푸틴이 불장난을 하고 있다며 자신이 아니었다면 러시아에 정말 많은 나쁜 일들이 일어났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추가 제재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에도 러시아의 대규모 드론, 미사일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민간인 10여 명이 숨지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쳐버렸다고 비난했습니다. I'm not happy with what Putin's doing. He's killing a lot of people and I don't know what the hell happened to Putin. 푸틴 대통령이 지난 19일 전화통화에서 약속한 평화각서 초안이 일주일이 넘도록 늦어지고 공습까지 감행하자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태미 브루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군사적 해결책은 없다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직접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I think the president's ire and all of our extreme concern are the attacks resulting in civilian casualties in Ukraine. The president has said many times this has to stop. 키스 켈로그 우크라이나 전쟁 특사는 우크라이나로부터 이미 평화협정 조건을 받았다며 러시아가 약속한 각서가 오면 우크라이나안과 비교해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2차 협상은 바티칸이 아닌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고려하고 있지만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에서 밀어낼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미국 미사일 방어망 구상인 골든돔에 캐나다가 동참 가능성을 밝힌 것과 관련해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면 한 푼도 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는 미국의 멋진 골든돔 시스템의 일부가 되고 싶어하고 골든돔 제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만약 미국과 별도의 국가로 있겠다면 캐나다는 골든돔 비용으로 84조 원을 부담하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리버풀의 우승 축하 퍼레이드에서 군중을 향해 승합차를 몰고 돌진한 범인이 약물에 취한 상태였다고 영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리버풀의 주도인 머지사이드주 경찰은 현지 시간 27일 기자회견에서 53살의 용의자가 살인 미수와 약물 복용 운전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차량 통행이 금지된 거리에 구급차를 따라 진입한 뒤 인파를 향해 돌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5월의 끝자락에서 이른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5.6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지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30도에 육박하는 여름 더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기도 불안정합니다.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곳곳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수 있으니까요. 야외 활동하신다면 시원한 옷차림과 함께 작은 우산도 하나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시면 영서지방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그 밖의 지역으로도 강한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는데요.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많게는 50mm가 되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1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벼락과 돌풍, 우박을 동반하며 쏟아지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소나기가 내리지 않는 지역은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다만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곳곳에 자외선 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오존 농도도 짙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6도, 대구 28도, 광주는 29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반면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22도 안팎의 상대적으로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내일도 곳곳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주 후반까지 날은 점점 더 더워질 전망입니다. 대기가 정체하면서 현재 서울 등 수도권과 경북 지방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존 농도도 점차 높게 치솟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호흡기 질환자나 노약자분들은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나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